4.10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공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2개월의 총선 기획단 활동을 마치고 공천 작업을 공관위에 넘겼는데요. 본격적인 쇄신 공천 경쟁에 들어간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안진걸 소장, 신인규 변호사, 서용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스펙스 정치본색의 조수진입니다. 스튜디오에 장성호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서용주 부대변인,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소장님, 대통령이 이태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기사 났잖아요. 야, 이건 굉장히 어렵게 통과된 법인데 참 아침부터 씁쓸합니다. 어떠세요? 그 유가족들께서 국회 주변에 눈이 엄청 내리고 쌓였던 때 오체투지를 하면서 호소한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 몇 년간 사건 중에 세월호 참사 이래로 가장 어떤 입장을 떠나가지고 슬피 우는 사건인데, 대한민국이 그 유가족들의 한을조차 풀어주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된 사건인데 그걸 하나 해결을 못 해주고 원한을 하나 못 들어준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몇 번째 거부권입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금 혹시 방침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다시 재고해 주셔서, 다른 것으로는 좀 논쟁할 수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해하거든요. 정책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가족들 한을 풀고 정말 지금도 미진한 진상 제대로 규명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자.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KBS 특종 중에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라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안에서 끝까지 막았다라는 KBS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장 그것만 해도 진상이 안 밝혀진 거잖아요. 그 후로 지금 김강호 서울청장은 기소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베일에 갈려 있구나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드려 봅니다. 장성호 교수님, 제가 사회 볼 땐 처음 나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 나오셔서 무거운 얘기지만은 대통령 거부권이 이 삼권 분립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양국관리법, 간호법, 쌍특검, 거부권 지금 4번, 그리고 이번에 하면 이제 5번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180석 정도 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균형을 잡는 그런 어떤 헌법적인 제도가 거부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한 90일밖에 지금 총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총선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쟁을 피해서 여당과 야당이 재합의를 해서 그리고 총선 이후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지는 아마 그럴 것이다. 총선을 때문에 약간 좀 정무적으로 조정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바야흐로 공천 국면입니다. 서용주 부대변인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했습니다. 그 전문 보셨죠? 기자회견 보셨지요? 공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썩은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인 민주당, 방탕민주당을 떠나서 방탄민주당, 다당제를 시작한다. 민주당의 정신, 가치,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선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탈당 기자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좀 그럴싸는 했어요. 그럴싸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의 무게가 과연 본인이 명분을 제대로 쌀 만큼 무거웠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다. 그 조각을 누가 하죠?
당원과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엔 국민이 하죠. 정치인들은 당원과 국민의 명분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본인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좀 궁색하게 얘기한 것이고 다들 그래요. 당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대다수 많은 분들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이번 탈당이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 본인 스스로 돌아보셔야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제 분열하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당내에서 남아서 치매라도 뱉더라도 당을 지키고 통합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당내에서 생각해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썼지만 예. 좀 공허했다라고 좀 보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그 뒤에 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물림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그냥 그 행보에 대해서 좀 아쉽고 잘못됐다고 판단은 되나 그냥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민심동행 상준위원장이시잖아요. 보실 때 뭐 이낙연 전 대표 24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민주당 상당히 센 수위로 비판하면서 지금 떠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먹던 우물에 침 뱉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침 뱉고 떠났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당내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공감하실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다 각 정당들이 극단화된 그런 목소리 속으로 민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심을 쫓아가면서 지금 정치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심을 쫓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감이나 뭐 그런 건 저는 동의를 하지만은 저처럼 이제 밖에 나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다당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소신이라면 그동안에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 여당의 대표도 하시면서 문재인 정권 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왜 이런 정치개혁 하나를 그럼 못 하셨는가 이런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고치겠다라는 그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이제는 또 민심의 그 영역에서 또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노력하는 메시지보다는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이런 지금 삼지대에 옮겨 붙어가지고 여기를 또 오염시키는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과연 한국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매우 좀 회의적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진정성은 의심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동안의 그런 정치의 여정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은 이런 뭐 삼지대에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 여정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시고 차라리 정계를 떠나는 것으로서 그 메시지를 내시는 게 더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뭘 더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탈당하면서 저급한 1인 방탄 정당으로 변질이 된 그런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썩은 나무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라든가 집을 만들어서 DJ와 노무현 정신을 받아줄 그런 정당을 창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결국은 차기 대권을 저는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역사를 되돌려 보면 17대 총선, 4.13 총선인데 그때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탈을 해서 야권이 그때 당시 여권이죠.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서 그리고 탄핵 국면을 거쳐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새천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했습니다. 그때 당시 꼬마 민주당이 있었던 분이 이낙연 전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것을 지금은 야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력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중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야권은 그래도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동력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총선을 당장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대권을 놓고 보면 총선보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호남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 직전에는 또 합치지 않겠습니까? 야권 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합치기 때문에 그걸 겨냥한 정치적인 포석이고 정치적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댓글에서 보면 뭐 이낙연 씨 그릇이 너무 작은 거다라고 평가한 별이총총님 계셨고요. 왕자어린님께서도 뭐 시스템에 있는데 무슨 1인 사당이냐 뭐 이런 평가도 해주시긴 했어요. 지금 장성호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은 이번 총선을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대권이나 지방선거 등등의 지금 원심력이 더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먼 걸 보고 포석을 놓는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책임론, 총선에서 표가 분산되면 이낙연 전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본인한테 굉장히 타격이 갈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실기를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기라는 게 기회를 놓쳤다 이 말씀인가요? 조급한 거죠. 아, 조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감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좀 사감이 많이 들어간 말하자면 탈당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룸이 네. 당내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좁고 저는 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정치 대선배이기 때문에 모질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상가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이다, 규정하고 사당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당내에 있을 수는 있죠. 그런다 해서 나갈 일입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정말 너무 독선적인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만 이걸 멈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애타하게 바라고 있어요. 네. 지금 당내 방탄을 바꾸라고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분열을 초래해서 내년 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개인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죄를 지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큰 조급한 어떤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당내에서 조금 뭐 서운함이 있고 정치적으로 입지가 줄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좀 통합하고 양보하고 기다렸다가 이기고 나서 그 안에서 지분 싸움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아니면 내년 8월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바뀌는 그 임기가 다 되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당내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다시 얻어서 대권 도전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탈당 부분은 예. 많은 부분에서 명분을 얻을 수 없었던 거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컸다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당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소신이라면은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당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열기 위한 하나의 명분 찾기다라고 저는 보여줘서 진정성을 믿기가 참 어렵고요. 또 예. 하나는 뭐 대권에 대한 뜻이 당연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욕심 가지고서 열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되는데 탈당 선언문에서도 그냥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과 품격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선언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도 성안하지 못한 그 내용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차기 대권 욕심으로 어떤 정치 세력을 해보겠다.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양당에 대한 심판 여론도 높고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예. 여기에 또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부담, 또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도 부담. 이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때 이제 양당의 어떤 기득권이나 구태를 비판하면 예를 들면 야당, 민주당 또는 진보 정당들하고 예. 그동안 정책 연대 또는 이슈 파이팅을 같이 했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아, 맞아. 사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어떤 폭정에 맞서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연대는 하지만 민주당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도 신규 변호사 못지않게 비판 많이 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님은 그런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자격이 본인이 없다? 민주당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너무나 하고 싶고 또 도전했지만 못한 역량 이상의 자리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호남에서도 아주 싸늘합니다. 그래서요. 실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지역 돌아본 분들은 그리고 양당제 수익 다 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민주당에 남아 있으려고 양당제를 비판하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이재명 너 당신 그만두면 나는 계속 있을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건 양당제가 싫어서 양당 문제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이재명이 싫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다수의 당원, 지금 현재 한 80% 안팎의 예. 당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나오지 않아요. 객관적 수치에. 그걸 못 견디고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경선 불복, 이재명 불복인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만약 신당을 하려고 했으면 진짜 신인기 변호사님 같은 신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양당의 문제를 격렬히 비판하면서 진작 나왔으면 설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뭐였냐면 사실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봐도 2인자죠. 당대표 총리까지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400번 가까이 되고 송영길 전 대표에도 압수수색이 한 100여 번 가까이 돼서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까지 돼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100여 명 안팎이 지금 받고 있고 역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중에 3명이 구속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평산마을에서 쉬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아니 어떻게 된 게 모든 잘못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또 지난 정부 인사를 이렇게 100여 명 안팎을 수사하면서 벌써 3명이나 구속시키고 구속영장도 여러 번 기각됐거든요. 엊그저께도 통계 조작 의혹으로 2명 구속영장 청구인데 법원에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맞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복귀해서 미국에서 오늘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체제만 공격하고 민주당만 공격하더니 총선 앞두고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쪽에 잠을 못 자겠다는 국민들이 그래도 반대하는 여론으로 한 70% 안팎 나오고 이번에 특검 거부권 국민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야당은 말 그대로 들야자의 한자가 들야자고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반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래 협력할 건 협력하고 싸울 건 싸우고 문제 제기는 할 건 하되 문재인 정부를 죽이려고 하는 것 모든 걸 문재인 정부 탓하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재명과 송영길 등등을 연대해서 함께 싸우겠다 그랬으면 저는 오히려 인기가 올라갔을 거고요. 차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할 대선 경선도 다시 할 수도 있고 대표 이후에 대표직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악의 악수를 뒀다. 안진걸 부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장성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선 불복이고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평가네요. 태생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2000년도에 DJ가 권유해서 정계 복귀하고 24년 만에 이제 탈당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초부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10대 총선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 따라가지 않고 구민주당, 새천년민주당에 남아서 당선됐습니다. 그때 6명인가 지역구 의원이 당선이 돼서 꼬마민주당을 쭉 하면서 나중에 또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다른 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구민주계냐 뭐 신민주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선명성 싸움이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고 이낙연 대표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대선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이번 총선을 보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180석인 민주당을 어떻게 당내 어떤 갈등 없이 잘 끌고 와서 공천이 완료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1차적으로는 흡수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 놓을 집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총선 결과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일당이 안 되면 당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지금 놓고 미래를 보고 지금 이낙연 대표는 하고 있고 본인은 어차피 총선은 출마하지 않고 정통적인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뿌리는 물론 호남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 소장님께서는 이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라든가 반대 여론, 비판율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했지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그런 것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명분이 좋고 당내 분란이 없냐 그런 싸움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야권은 상당히 분열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이제 합류 대상자 이렇게 해보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대가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성공 가능성 점쳐지는데 이준석 의원과의 전 의원과의 아니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도 열어놨는데요. 국힘의 영남권 의원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분들하고 결합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삼지대에서 뭘 해보려고 아등바등 노력 중이지만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분들은 다 합종연행을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서 소비되기에는 좋은 주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정치가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원칙과 상식도 반칙과 무상식 아닙니까? 몰상식?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 정치를 또 이용하려는 것들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고 있어서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에 남으니까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조정원 의원 같이 민주당 출신들이 여당 바라기를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옮겨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양당의 기득권이 싫어가지고 그 안에서 재기를 노려봤는데 재기가 안 되니까 또 삼지대로 나오는 거나 제가 볼 때나 국민들이 보실 때는 기회주의로 보이거든요. 기회주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부르는 전통적 용어가 철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의원도 철새지만은 지금 삼지대에 와가지고 해보겠다라는 전현직 의원들 내지는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철새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국민들 앞에 어떤 소구력이 있는지 이게 의문이고 1당과 2당의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기 위해서 3당을 하겠다고 하면요. 그 3당은 논리필연적으로 1당과 2당을 뛰어넘는 실력과 도덕성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을 가지고 결합해도 어려운 게 신당인데 이분들은 지금 원칙 다 내팽겨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당을 해서 정치 극복해보겠다? 제가 봐도 이건 극복이 안 되는 역량이다. 그래서 전 철새연대로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사실 또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갈라치기라든지 약자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한 그 굉장히 상처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윤석열한테 쫓겨났잖아요. 와, 체리따봉 보내면서. 그래서 피해자인 측면도 일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쓴소리 하다가 밀려났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도 찍혀가지고 당대표를 그만둔 상황이니까 그래서 명분이 일부 생겼다고 봅니다. 다만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낙연 전 신당 그거에 비하면 명분도 없고 또 어떤 근거도 희박해서 그리고 당장 본인이 총선 아까 이제 장성호 교수님께서도 출마 안 한다는 설명 줬는데 아니 전 지역에 후보를 내는데 본인이 간판인데 본인이 총선에 안 나가겠다. 아까 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나가도 다 떨어질 때만 안 나간다라고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갔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그분들이 후보를 내가지고 500표, 1000표라도 나오면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그다음에 부산, 경남 격전지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황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국민과 역사 그리고 본인이 DJ 노무현을 계속 언급하는데 DJ 노무현이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지금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낙연 신당은 저는 제가 가장 지지하는 신당은 신인규 신당이고 솔직히 이준석 신당은 일부 근거가 있다. 쫓겨났으니까 이낙연 신당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좀 이제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까 안 소장님이나 뭐 신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뭐 이준석이든 이낙연이든 비판받을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치 자체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력으로서는 성공 여부의 지수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양양자 신당 개개인으로 뜨면요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종연행을 시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력이 승리를 이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정치판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셈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냉정하게 모든 어떤 제 개인적인 사감을 빼고 나면 삼지대가 텐트를 크게 치게 되는 순간
굉장히 큰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 영향력 자체는 인정한다는 매우 말씀이네요. 크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면 보세요? 양당이 공이 그동안 양당의 극단 정치에서 그걸 싫어하는 무당층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추이도 이낙연,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개별로는 여론이지만 합쳐지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4명, 5명이지만 공천이 끝나고 양당에서 이삭들이 떨어져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당연한 정치사였고요. 그러면 최소한 3번 기호를 가지고 나온다면 현재 뭐 협동자 형식으로 출범을 하면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것이고 저는 삼지대를요 김종인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김종인 신당입니다. 이낙연 신당도 아니고 이준석 신당도 아니라 이 모든 삼지대를 진두지휘하는 건 뒤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양 당이 엄청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보여줘서 삼지대가 나가는 걸 무색할 만큼 바뀌면 삼지대는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인규 위원장이 하는 민심행동처럼 아주 다른 영역에 있어서 혁신 모습들을 양 당이 그거를 크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지대에서는 무지개떡처럼 다 모인 거잖아요. 오해도 있고. 무지개 떡이다. 색깔이 아, 다른 사람들이 다 켜켜이 모여서 어쨌거나 떡으로 모였다 그렇죠. 이렇게 공천도 보시는군요. 받고 싶고 본인들이 네.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모여서 서로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 주면서 출발을 하는 아픈 것이지만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죠. 떡처럼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들의 이 무당층에서 양당이 지친 사람들이 여기 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민주당한테 먼저 얘기하면 민주당이 정말 혁신의 모습들을 아주 고난이도로 높여놓으면 삼지대 특히 이낙연 신당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삼지대가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김종인 신당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저는 동의하십니까? 뭐 100% 저도 김종인 신당으로 봅니다. 예. 저는 매우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 저는 불행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요. 지금 저는 민심동맹이 나와가지고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메시지를 내면서 만약에 양당이 긴장을 해서 변화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은 그게 정치 변화에 저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 김종인 신당에 모여가지고 본인이 배지를 달겠다라는 것은 그럼 본인이 배지 달아서 뭐 할 건지를 밝히질 않잖아요. 근데 배지 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들의 욕망이 충돌하고 욕망의 용광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심이 담길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정치공학적으로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상한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는 현실론이고 소선거구제하에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1, 2당을 막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구를 구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누가 에일리언이고 누가 휴먼이냐. 맞겠다는 사람들도 좀 외계인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눈에서는. 그 외계인으로 보이는 이유가 정치라는 것이 도의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거 다 내팽겨치고 일단 원포인트로 모이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모였다가 성과를 못 내면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성과를 내도 어차피 그분들 다 흩어지실 거거든요. 그럼 다당제라는 걸 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신당은 전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인 신당이다. 결국에 이렇게 지금 두 분이나 얘기하셨고 댓글에서도 다 알던데 그렇다고 하던데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도 뭐 나중에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러 혁신 정책 내놓고 또 정치적으로도 개혁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3지대에서 만약에 어떠한 본인이 정치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모아서 뭔가 빅텐트를 친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김종인 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 상식, 실용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의 원칙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칙을 그러니까 없앤다. 쉽게 말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영역, 과거를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죠. 만든 건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고 또 정치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복귀하죠. 그래서 민주당에 가가지고 또 일정 성과를 냅니다. 그러고서 문재인 대통령 만듭니다. 그 책임지셨나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완전히 훼손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만들었다고 한다면 뭐 국민이 만든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띄웠고 마지막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다가
중도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3번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변곡점마다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럼 거기서 이번에 또 신당해가지고 또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 이제 정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건데 여기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은 또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로로서 원로의 역할만은 하셔야지 지금은 원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면밀하게 보시고 이 실체의 본질이 뭔지를 전 좀 더 토론해 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네. 위원장님 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 예. 정당의 근본적인 뿌리와 폐가 뭐냐면 지역주의하고 개파 보수주의 아닙니까? 예, 어느 예. 양대 정당을 지금 보더라도 보수의 힘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립하는 힘,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은 TK 이렇게 지금 지역주의가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총선 때라든가 대선 때 보면은 정치 개혁을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가 없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양대 어떤 극단 카르텔 정당에 막혀서 좌절되는 것이 현실이고 다당제 좋죠. 가장 민주적이고 서로 대화 타협 15대 총선이 그렇게 해서 3당 체제로 가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지금 나와서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호남과 충청을 합쳐서 대선 승리에 연합을 해서 예. 그것이 야합이라고 했지만 성공을 한 적도 있고 물론 결국은 실패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이 어떻게 뭐 연동이냐 뭐 병립형은 어떻게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결정된 순간에 이제 이 당의 어떤 선거 연합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나올 것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저도 비판입니다. 이건 무지개 정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예,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양대 어떤 이념적인 상극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치면 무지개 정당인데 그것이 화학적 결합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 정치의 한계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 무지개 이제 색깔 나와서 사실 방금 이제 누가 먼저 제일 처음 얘기하셨죠? 아, 이게 무지개가 저작권은 반응이 하늘이 좋아요 아니에요. 지금. 예, 서영주 무지개 떡 크크크크 이렇게 다들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뷰가 좋았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무지개 이제 레인보우 그 깃발이나 정당 로고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약자, 소수자, 다원주의의 예, 그렇죠.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한 무지개는 색깔은 아름답지만 너무 낡고 신세력들이 이제 원칙도 없이 오로지 제3세력으로 조금이라도 길을 펴보려고 만들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 무지개라는 영롱한 우리의 꿈에 비하면 아주 비루하다고 저는 이제 감히 비판을 보는데요. 사실 김종인 신당이라는 분석도 많은데 일각에서는 김한길 신당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그런 지적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야권 분열과 관련해서는요. 얼마나 시나리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 김한길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예. 야권을 최대한 분열시키고 또 사람을 빼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심판을 막고 나중에 윤석열 여차하면 신당도 만들 수 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야기가 여러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김한길 등과 함께 또 국민의힘을 깨고 또 친윤으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이탈한 사람 흡수해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옛날 올드보이들을 다 모아갖고 이제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종인 신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 관련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분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잘 나갔던 분입니다. 예, 예, 연세가 많으시죠? 2024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SF 영화에서 하늘을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그런 도심 항공 수단도 이제 더 활성화 되겠지만요. 근데 아무런 원칙도 또 비전도 없이 그냥 양당에서 밀려난 세력들만 모아가지고 제3지 이런 제3지대는 감동도 없고 저는 성공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네. 아주 오히려 옛날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명 유지 수단으로 노역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거다. 그래서 이게 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정의당을 탈당해갖고 정말 제대로 진보를 해야 된다는 3인당 세력도 있고요. 예.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신인규 변호사님 세력도 있잖아요. 민심동행 세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030 중에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도 낡았다. 예. 이런 흐름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 주목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그 흐름을 주목하다 하더라도 전 70% 안팎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 폭정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 여론으로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예. 지지가 상당히 셀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더욱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짧게 한 말씀만 짧게 보탤게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원칙을 잃어버린 원칙이 없는 다당제로 가는 건요. 오히려 현재의 양당제보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밝히는 거고요. 원칙이 있는 다당제는 새로운 정치, 신정치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써서요. 원칙이 없는 다당제는요. 신정치예요. 신김치입니다. 신김치. 그래서 저는 신정치와 신정치로 신정치. 가서는 국민들이 오늘 이제 음식이- 신정치를 음식이 너무 많이 많이 나옵니다. 신김치를 먹어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맛도 없고 이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제가 좀 잠깐 예. 오해가 있을 수 예. 있어서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무지개 정당이라고 해서 제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이 모였다는 네. 단순한 네.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의미는 있어요. 무지개는 햇볕이 뜨면 사라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는 게 그거예요. 양당이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삼질의 리스크를 줄이는 건 해를 띄워야 돼요. 근데 양당이 지금 뭐 혁신합니까? 한동훈은 용산을 넘지 못하고 용산에 더 강력한 출장소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원상이 나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분당에 가까운 탈당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혁신이 안 보여요. 그럴수록 삼지대의 무지개는 커진다. 제발 양당이 햇볕을 강력하게 띄워라. 예.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특히 부산에 갔던 모습이 지금 이제 부산 행보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선 후보급 행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나중에 뭐 금고 이상의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은 뭐 직을 상실하는 건 맞는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민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원들하고 셀카놀이, 그러니까 네. 이미지 정치에 올인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떠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은 1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치를 한동훈 위원장은 선택을 했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기 위한 측면에서 모든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큰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에는 그 철학도 없고 그 안에 정치적인 컨텐츠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이미지 정치와 이재명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 하는 중에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뭐 이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나면 그때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박탈인 것인데 이거를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반납하라는 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양반이라면 안 되죠.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예. 보면은 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도 세비를 받아. 그러면 국회의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법률가잖아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특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 이 정치인들은 혐오 대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여당 대표로 왔잖아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봤더니 아까 신인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비 부분도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좀 속해 있던 게 있었고 저는 법무부 장관 때도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계속 발언을 했고 여당 대표가 돼서도 국정 운영은 머릿속이었고 계속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렇게 보인다. 흠집내기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양극단이 치달아서 다 타버리겠구나.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희망이 아니라 그냥 얼굴마담 수준이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너무 우려스럽다. 이재명 때리기 저런 부분은 저는 논박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조금만 첨언드리면 예. 이런 건 있죠. 국회의원들이 구금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세비가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건 윤호동 유임금의 원칙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해가지고 사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은 모든 세비 다 뱉어낸다. 뭐 이런 식의 그 제도를 짜기 때문에 정치인은요, 그 누가 되더라도 철학을 가지고 일반론, 일반적인 제도를 구성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어느 한 특정 개인을 겨냥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차별화를 정책적으로 구현한다? 이건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의 기본적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한편 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제2부속실을 뭐 설치한다, 뭐 공감한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발언도 했습니다. 뭐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됩니다. 뭐 우리 당은 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아마 충분할까요? 이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과제로 주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언론이 막 받쳐주니까 뜨고 있지만 저도 사상 누가를 보는 게 사실은 저분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왜 만들어졌어요? 계속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국민의힘당에 불법으로 정당 운영 개입하고 경선을 개입해가지고 지금 쫓겨난 사람이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그러니까 당 경선도조차 못하겠던 사람, 그 다음에 김기현까지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상 상황이 나서 비대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 비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김건희 예. 특검법을 법률가가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매우 나쁜 명칭을 써가지고 김건희라는 절대적으로 이름도 못 올립니다. 아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껏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선심 쓰듯이 제2부속실은 하겠다도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민심 악화되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뭐 대외활동 자제, 제2부속실 설치, 철저한 관리 감독, 그다음 특별감찰 바로 임명. 보통 예전에 정권이 무슨 위기가 생기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마치 국민들은 선심 제2부속실 그래? 하도 니들이 보내니까 검토를 해볼게. 예. 특별감찰관? 그것도 야당이 협조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또 야당 탓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의 원인인 윤석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동안 정치 어떤 혐오나 불신, 그 다음에 양당 체제 염증을 느끼는 분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신선한 그동안 정치 이력이 짧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지를 받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길게는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에서 지금 길게는 못 간다. 뭐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하셨지만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 1992 한번 쳐보셨어요? 아, 예, 저도 그, 지금 쳐봤습니다. 예, 그 티셔츠 입은 거 기사를 저희가 한번 세봤더니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티셔츠만 입고 나오도 1992가 저게 무슨 뜻이에요? 9위학번. 9위학번. 본인 9위학번 그다음에 롯데자이언츠가 1992년도에 한 번 우승을 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원포인트로 가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슈머리를 하려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부산분들이- 왜 옷을 벗었겠어요? 아 그러네요. 부산분들 좋아할 만한 옷을 했는데 입고.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늘 우려스러운 게 지금 집권야당의 대표입니다. 네네.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밥값, 물가, 기름값 지금 죽을 이 판인데 민생이 어렵죠. 민생 어려운데 민생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음. 지금 다 보면은 쇼잉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인 연예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정말 민생에 대해서 진중하고 정말 좀 가볍지 않고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맨 손 흔들고 이거 하고 다니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랍니까? 국민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대한다고요? 무슨 진짜 방송 많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992 좋습니다. 네. 저런 건 선거 때 하시라고요.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여당 대표로서 여당이 그동안 역할을 못했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진중한 고민의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대권 행보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계속해서 이제 잠재적인 야권 후보인 이재명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또 본인이 티셔츠 입고 이미지 정치하고 뭐 부산 가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의 본질을 자꾸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정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또 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정치의 본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 국민들의 삶의 팍팍함과 그 정말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한 이런 삶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그걸 할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진입하는 과정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예. 정치적 논란도 있었지만은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1992 티셔츠 입고 다니고 아니 뭐 입을 순 있어요. 입고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와 이재명과 그 이재명 이미지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국민들의 삶과 미래는 내팽겨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건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7조에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비스 정치.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공무원인 시절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서도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경박하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전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장서혁 교수님. 뭐 비대위원장 지금 뭐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비대위원장 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비대위원장이 오늘 갑자기 도쿄 방문을 들어서 민생을 다 해결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21대 총선 선거 해서 국회에서 지금 뭐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국회에서는 대화 타협이 실종됐고 기울어진 운정장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일방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정 철학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재적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말로 하면 또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 사이렌이죠. 비상 사이렌. 예. 어떤 의미세요? 뭐 각 지역을 지금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서 일단은 특권 폐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 특권 폐지가 저는 총선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예.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금고예산 세비 반납 이것도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저는 당연히 하고 그거 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것이 있고 마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저런 상징성인 것은 결국은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티셔츠 입은 것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넥타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런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지층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992도 다 상징적인 그것도 의미로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메시지다 롯데라면 뭐 이준석 대표가 이것도 비판을 했던데 그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부산에 대한 표심을 우리가 가져와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의 목적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서민과 예. 민생,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네, 잠시만 대변인님. 좀 원장님께서 장서 원장님 참 방어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히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데 예. 특권이요? 뭐 국회의원 특권 지금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지금 민생이 힘든가요? 국정 운영이 특권이 폐지한 데서 안 되고 있나요?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능력은요, 국민들이 이미 2년 동안 다 봐버렸어요. 그거를 좀 다르게 좀 하라고 지금 보내놓은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민생을 생각하는 겁니까? 오로지 총선의 표,
그다음에 본인의 인기 이런 것만 지금 하는 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 첫 단추를 잘 껴야 예. 옷이 제대로 매무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겠습니까? 네.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근데 말과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거에 그 기대를 어긋나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옳다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버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국민의 생각이 나침판으로 삼고 본인은 동료 시민들과 같이 가겠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예. 뭡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요구사항들, 쌍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절규 다 외면했잖아요. 말 그대로 갔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뭘로 변명할 겁니까? 저는 그런 말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점에 대해서요? 언론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심의 창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론이 권력에 대해서 감시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그걸 냉정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물론 그걸 기사를 썼을 때 본인 언론사들이 경제적인 이익은 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언론의 본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1992 티셔츠를 입고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위한 비판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거는 네. 뭐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로 그치면 될 일이다. 뭐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띄워가지고 또 한동훈 띄우기로 이게 지금 정치와 언론이 함께 팀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정말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공적인 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본인들의 본령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식의 기사는 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네. 티셔츠 자체가 이렇게까지 보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그래서 말씀을 지금 보니까 해주셨고요. 그래도 예. 언론 감시하는 언론 비평 매체들이 있잖아요. 예, 참 예. 고마운 곳들이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오늘하고 미디어스가 대표적인 언론 비평 미디어인데 또 이제 민원연이나 언소조 같은 언론감시 단체 있는데 김건희 슬리퍼 보도 때도 이런 한바탕 소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 1992 티셔츠가 이렇게까지 대서특필돼야 되냐라는 언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는 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신임 변호사 말하는 언론의 문제점 너무 심각해서 국민께 대안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픽스도 보니까 이번에 70만 명 구독자 예, 돌파했더라고요. 돌파했습니다. 응원 드리면서요. 저도 이제 저는 티셔츠 입은 건 저는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1992가 대학 92년 학번을 강조하는 거였으면 이건 문제는 있죠. 대학을 안 가고 못 간 많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동료 시민 중에.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근데 뜻이 이게 느낌상 롯데가 네. 1990년도에 마지막 우승한 네네. 것을 기리는 것 같아요. 네네. 부산 시민에 다가가서 이런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예. 본인이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2020년 상반기에만 부산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부산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 사직구장에서 자기가 야구도 봤다 했는데 그때가 무관중 시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당장 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과 절대 다른 정말 것까지 저는 얘기했다, 이거 제 지적하시는 거죠. 토론토를 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소한 거를 절대 시비 안 겁니다. 그리고 저런 노력은 정치인들 누구나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게 노동 존중 정치인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조 행사에 가서 메이데이 티셔츠 입고 노조를 지지한다 막 이런 걸 해요. 노동자 표를 받으려고. 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지 정치다 하더라도 그래도 노동자 서민의 편에 쓰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거짓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 취임사 때 분명히 이분 취임사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저는 전두환 노태우도 했던 민생, 물가, 부동산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 그럼 이분은 머릿속에 윤석열, 김건희, 방어나 비호만 있나 보다라는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동료 시민 챙기는 게 자기 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계속 안 만나? 지금 유가족분들이 국민의 앞에서 계속 면담 요구를 하고 있고 왜 이 법을 반대하느냐?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일 먼저 심지어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터 만나야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얼마나 피눈물 속에서 이분들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진보 중도 보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만나야죠. 만나서 이야기 들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이 또 하나의 아마 시험대다 이런 얘기 처음에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태도, 뭐 입장, 그리고 또 하나가 공천에서 뭐 윤심으로 공천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총선 공간이 국힘 출범을 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찐윤 핵심 아니냐. 그래서 결국엔 또 윤심 공천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나왔습니다. 장성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여러 당의 공천위원도 해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도 많이 들어가 보고 하지만 그 철학이 담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제 당연직이 어느 부분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자격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뭐 전혀 이 당과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력서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심사를 할 때 뭐 1인당 10분씩 네. 그리고 뭐 6명이 들어와서 뭐 20분씩 그렇게 해서 이걸 막 넘기면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영입 인사의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당의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나가야 될 미래의 방향과 일치하는 그리고 그 지역의 역학적인 구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예. 공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그리고 인재 영입이라든가 인재 풀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적인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힘의 조직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사무총장하고 인재영입위원장 들어가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을 꼭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예. 대리해서 윤심을 대변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당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물들이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그 찐윤의 핵심이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이 이철규 의원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마당에서 아무래도 그런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적인 색깔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천은 정말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칼라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공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쓰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뭐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작이고 끝이거든요. 이걸 빼놓고서는 국민의힘의 문제를 진단하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 지금 공관위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정확하고 솔직하다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과거의 공천의 흑역사를 좀 설명드리면 국민의힘에서 2008년도에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이방호 사무총장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칼잡이 역할 해가지고 이제 친박연대 그 살아 돌아오신 분들 마련했고요. 이한구 공관위원장 2016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또 공천학살 해가지고 다 이겼던 총선 다 이제 민주당에게 일당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직전 총선에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당시에 당이 다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더 심각했던 것은 청년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예. 총알바지로 내보냈거든요. 지역구 다 옮겨가지고 퓨처 메이커라는 말장난으로 그 청년 정치인들의 싹을 다 잘라버린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놨고 이번에 2024년도 됐는데 그동안의 총선 때 보수정당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번엔 또 이철규 위원장을 보내가지고 공관위원을 시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보십시오. 공관위원장은 로스쿨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분들 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럼 보수정당에서 깊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 장동혁 의원, 예. 한동훈 위원장 임명했죠. 예. 거기다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하면서 컨트롤합니다. 예. 그럼 이 뜻은 한동훈 위원장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공천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공천을 하겠다고 이런 식의 공관위를 구성을 하면
이 당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이 시작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축출한 거고요. 예. 그다음 김기현 대표 세운 거고 그게 유효치 않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보내가지고 이철규 위원장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윤석열 사당하에 이제 공천으로서의 완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밖에 분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론조사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에서 10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이 23%, 부정이 무려 64%, 기타가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상번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이 15.8%고요.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 저희가 이 여론조사 준비한 이유는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60%가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계속 넘기고 있는 거에 비하면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 이 한동열 비대위원장이 벗어야 사실은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텐데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라고 선 그었지만 대통령실은 이꼴 이철규, 이꼴 한동훈 공천이다. 결국에는 이 공천의 핵심은 검사다. 검사를 공천할 거다. 이렇게 관측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이번 공천의 핵심은 김건희예요. 김건희, 그렇죠. 김건희다. 김건희 여사를 비유를 잘하는 사람은 공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막아서고 예. 김건희 여사를 입에 거론하지 않고 감히 당내에서 그렇게만 하면 나름대로 그 용산을 잘 보일 수 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을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는요. 김건희 여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합니다. 도이치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김건희의 이름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거예요. 네. 천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버렸어요. 국민의힘을 버린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국민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과 품격과 신뢰도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건드릴 수도 없고 대통령조차도 성역으로 보호해야 될 존재인가요? 그러면 이건 국가가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 국민들한테 내가 무조건 옳다고 신뢰를 지키겠다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한테 그래 약속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오게 되니까 완전 바뀌잖아요. 한번 혼났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총리실에서 모여서 또 비상대책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특검법 거부해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안 돼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60몇 %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건 수치예요. 저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4월만 와라. 혼내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내놓지 않으면 국민 앞에 네.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여론조사 아까 보고서 부정 퍼센트가 생각보다 많이 솟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법 처리에 대한 진행이든 특검법에 대한 것이든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통상적 이런 조사에서 긍정이 23%고 부정이 64% 하지만 예. 뭐 잘 모르겠다거나 답을 안 한 분들도 긍정은 아니겠죠. 추정컨대. 근데 이제 왜 그런 가정이 가능하냐면요. 이 똑같은 조사, 이 4개 기관 여론조사가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게 여론조사 업계의 중론이거든요. 4개의 예. 업체가 하고 예. 유수의 업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2%가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10%가 더 긍정이 빠졌죠.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긴 해요. TK 지역에서도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심은 정말 뭐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딸 아니라기도 난 지지하는 분들도 예전에 한번 여기 인터뷰 나왔고 화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이라면 뭐 그런 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랐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편들어서 긍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어쨌든 긍정한 분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하고 거부권 안 된다는 게 저는 뭐 밑바닥 여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부 계층에서 긍정률 높거나 일부 지역에서 높으면 그게 평균으로 이제 반영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도 사실은 당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바로 통과되자마자 당 용산 대변인이 나서서 사실 보통은 당이 요구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숙고하겠다 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비상국무회의를 뭐하러 엽니까 이것 때문에 보통 화요일날 여는데 이것은 금요일날 임시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전부 다 대기령 내려가지고 임시국무회에서 그랬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존엄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나 비리가 확인이 됐습니까? 그냥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무려 2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 수사기록 결과로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 조작에서요. 투자 보도도 결과 나오고 수익이 20억이 넘는다고 나왔죠. 계속 청와대 그 용산 집무실에는 뭐 손해를 봤다, 그 다음에 이용당했다로 거짓말하는데 거기 보면 그 검찰 수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 녹취록은 증권사나 검찰 내에 어떤 공익제보자 제보해 준 게 아니고요. 검찰의 공식 수사 기록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예. 10만 주 잘 체결됐죠? 그러니까 직원이 예, 잘 됐습니다. 뭐 어디가 사갔습니다. 그래 남은 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8만 주 남았다니까. 아니 그거 말고 얼마를 남겨 먹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에 총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끊습니다. 예, 예. 그게 법원이 인정한 통정매매 그 기록에였는데 검찰 기소를 안 해가지고 법원은 김건희 여사 유죄를 선고 안 했는데 실제 수사 기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지시한 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한다? 근데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 말도 못한다? 예. 그리고 이철규 저 누구나 아는 지금 모든 윤핵관들이 다 막 쫓겨나게 됐잖아요. 마지막 남은 찐핵관 중에 찐핵관 이철규라는 게 국민의힘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공간위에서 윤석열 김건희 맹종파들만 예. 주로 공천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이라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부정평가 64% 지금 여기 나왔다고 이제 써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그대로 돌파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총선 표심을 왜곡하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결혼하기 전이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년 동안 수사를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저간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구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 이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라는 의지다라고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참 이게 요즘 저는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예. 이게 정쟁거리로 할 게 있고 정쟁거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도 이거 논란 자체가 되는 게 유가족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전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것도 이게 정쟁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하면 김건희 여사 죄가 있던 게 없던 게 되고 없던 게 있던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시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를 잘 알고 과거에도 본인이 수사했는데 정당하게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 있으면은 그렇게 경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안 읽는 건지 못 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 차이로 졌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김기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총력을 다 안 쏟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이기거나 미세하게 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당력을 쏟아부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심을 못 읽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입장에서 민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심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은 그 어느 때마다 위기 국면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국민들의 민심이 그 무서움과 현명함을 동시에 드러내줄 것이다. 근데 이것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민생 토론, 민심 얘기를 계속 하셔서 민생 토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제도를 많이 바꾸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구정 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10여 회 정도 이 민생 토론을 이어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수 언론 대응이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좀 띄는데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 되나라는 제목으로 11일에 사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눈앞에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적률도 상향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뭐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러한 정책을 이 근본적인 국민의 신임 회복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관건 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하셨습니다. 장 교수님, 네. 이 민생 토론 대통령이 직접 10회나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한다고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 그동안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있었죠. 예. 신년 인사회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총선 국면이 때문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는 구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 맞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총선이라든가 선거 직전에 지방에 가면 선거 가입이다. 그리고 뭐 재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지역에 순방할 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가져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전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그동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 대선에서 공약을 보면은 우리 복지 예산이 한 130조, 140조인데 네.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에 보면은 막 300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약을 하고 나중에 막상 들어가 보면 고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고가를 보고 실행하는 입장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논란은 충분히 저는 검토를 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감세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감세나 세금의 우리 고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걸 다 확인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탕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TK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호남, 충청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대통령께서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토론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평가시고요. 네. 뭐 2년 동안 왜 안 했어요? 왜 선거 앞두고 이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시간 선거입니다. 많았어요. 지금 하는 거 뭐 전기세 동결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들, 금투세, 그다음에 재건축 푸는 거 2년 동안 하시죠. 2년 동안 뭐 했죠? 야당 대표만 주구장창 검찰 수사하고 욕하고 협치도 안 하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재정이요? 52조 세수 손실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긴축재정 하고 있죠.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해줬죠. 그러니까 들어올 고가는 없으면서 돈은 막 써대고요. 본인의 뭐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300~400억씩 말하자면은 증액해서 다니고요. 예.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 총선이 90일 앞두고 대통령이 돌아다녀요. 뭡니까?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참 정치 못한다. 그리고 국정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본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반짝 좀 반등을 해요.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한 1, 2% 올라간 이유는 본인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나타나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생한 거 싹 또 물고 풀면 됩니다. 좀 숨어 계세요. 그래야 지지율 올라갑니다. 지금 보따리 싸들고 다녀서 여기 방방곡곡 다닌다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손가락질해요. 벌써 조선일보 보수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충언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요. 좀 가만히 나타나지 계시죠, 마. 이렇게? 나타나지 마예요. 선거에 도움 안 돼.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굴만 담해지고 뒤에 있으면 그나마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심성 공약 들고 돌아다니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저는 경악스러운 게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모두가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은 집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설사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든 국민이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재건축 제한 풀고 여러 가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질 수는 없다. 포기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지금 국정 내용도 운영이에요. 문제가 있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생하면 또 민생경제부장님께서 이게 환영할 만한 사실 토론 아니에요? 저는 민생이 붙어 있다면 예. 일단 환영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뭐 선거 전에도 예전에도 여기저기 다니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저도 시비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문제죠. 이러면 이것은 민생 토론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 업무 보고. 예. 예. 근데 그렇죠. 업무 보고는 각 부처가 진짜 올해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에서 한계가 있었고 올해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럼 대통령 참모 그다음에 그 업무 보고 관련된 정부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문하는 뭐 어쨌든 국내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을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자리여야 예, 되는 업무 보고 업무 자리다. 보고를 이렇게 민생 토론 형식으로 해버리면 업무 보고도 안 되고요. 아. 민생 토론도 안 됩니다. 예. 업무 보고에 일부 시민들이 들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비공개합니다. 예. 아니 왜 좋은 일이라면서 비공개를 합니까? 벌써 언론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이렇게 하죠. 오히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들려면요.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도대체 기자회견을 안 합니까? 백악관 맨날 그렇게 미국 찬양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보수라는 분들이. 사실 저는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얼마나 기자회견 자주 합니까? 언론의 자유 얼마나 보장해 줍니까? 근데 기자회견 아예 안 하고 작년 말 올해 초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독재 정권도 함부로 안 했던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들이닥쳐갖고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화요일날 피디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압수수색 천국의 나라 이런 방송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민생을 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예. 정말 어려운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공개한다면 대환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 그리고 업무 보고에다가 들러리식으로 앉혀놓고 가서 내용도 조선일보까지도 예. 세수가 60조가 펑크 났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재정 예산 전문가들은 난리 났다고 이야기해요. 어제 지금 저들이 많아.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선심성으로 돈은 세금은 엄청 깎는데 돈은 막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요? 아예 정부가 예. 운영이 안 되는 엄청난 적자에 빠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저는 비판했을까요?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 비판의 취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정포대 아니냐. 정포대. 예, 그런 비판까지 제가 했었는데 네. 이 민생 문제로 오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이걸 어떤 특정 세대나 어떤 계층으로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으로 저는 잡습니다. 일상에 성실하게 사시는 보통의 국민들을 놓고 보면 이분들 지금 부담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스스로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담과 불안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철학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도
갔을 때마다 그냥 생각나면은 마치 대통령이 자기 쌈짓돈 쓰듯이 예. 그냥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럼 복지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부터 어떤 계층부터 더 어려운 쪽부터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학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고 구조개혁도 너무 필요하죠. 지금 이 인구재앙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그동안 기득권화되고 뭔가 사회 양극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회의 낡은 제도들은 사회구조 대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시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모순과 기득권을 짚어내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보면 지금 의제라도 꺼낸다면은 지금 인구 문제는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루지 않으면은 예. 정말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국가를 더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구 재앙에 대해서 의제화라도 해야 되는데 의제화조차도 못하고 있다. 예. 저는 저희 민심동행에서 저희는 한국은행 보고서만 읽어봐도요. 지금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한 정책 가지고 안 된다. 입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나의 그 토탈 시스템으로 예. 복구를 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로 국가론을 만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그 많은 정보와 예.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연금교육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생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한 3천여 분께서 댓글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십니다. 1% 재벌들 세금 걱정해주는 저소득층 분들 정신 차려요라는 의견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부자들은 국짐 지지하는 게 당연. 국민의 30%가 부자라 착각하는가? 뭐 이런 의견들도 여러 가지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안진걸 소장, 신윤기 변호사, 서용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도요. 정치본색은 오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월요일에는 최경영 기자가 찾아옵니다. 변함없는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현실한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